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하는 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여러분의 여행을 더 깊이 있게 내 코스로 요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도쿄 음식에 대한 책 9권에다가 제 문화인류학 박사로서의 지식과 가이드의 경험까지 더해서 알려드립니다. 함께 하시려면요. 유튜브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행자였다가 여행 작가가 됐다가 여행 인솔자가 됐다가 또 대학원 와서 관광 인류학을 연구하다가 음식 문화에 꽂히게 됐는데요. 2013년부터는 이 모든 입장을 다 동시에 갖고 유럽에 먹으러 다녔어요. 그냥 맛있는 걸 먹으러만 다닌 건 아니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려고 그리고 유럽의 단체 배낭 인솔자로 돈도 벌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한 거죠. 이왕이면은 번 돈을 그냥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체험으로 다 바꿔서 오자. 왜냐하면 저는 인솔자로 가기 때문에 비행기표나 호텔, 유레일 패스 이런 게 다 작업 도구로 제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체험으로 바꿔오는 게 가장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과정은 다음에 별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자주 다녔어요. 경향신문에서 인류학자 이민영의 미식여행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몇 년 동안 경험을 했던 레스토랑들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엑셀 파일로 점심, 저녁 힘 닿는 대로 레스토랑들을 다니다가 점점 나이가 드니까 많이 먹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조금 질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 쓰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그러다가 작년부터 제가 일본 백년 노포에 빠지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둔 김에 일본을 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여행을 갈 때 언제든지 책을 많이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니까, 도쿄에 백년노포가 왜 이렇게 많지? 그리고 왜 이렇게 후루룩 한 그릇 음식이 많지? 이게 일본 전통 음식이 맞나? 이 음식의 역사가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일본을 5번 갔는데, 한 번 가면 한 10일씩, 열심히 점심, 저녁, 간식, 뭐 열심히 먹었고요. 또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홍대 쪽에 보면 일본 음식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돈카츠, 우동, 소바 이런 곳들의 랭킹을 매겨가지고 또 막 열심히 먹으러 다녔어요. 제가 올해 1월부터 회사를 만들어서 독서 클럽을 운영하게 됐어요. 근데 초반에는 좋은 멤버들을 모시고 제가 생각하는 모델이 잘 돌아갈까 궁금해서 좀 파일럿 형식으로 독서 클럽을 한 사람만 일본 여행까지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일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책을 읽고 또 토론하고 나서 가서 음식점들을 다니고 또 소화를 시킬 때는 아름답게 미술관에서 예술적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다녀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SNS에도 열심히 기록을 했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행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 분들이 도쿄에서 할 만한 질문들을 추려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할 수 있는 여행이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여행 방법을 함께 얘기하면서 더 발전시켜 보려고 유튜브까지 찍고 있는 거고요. 인류학자는 사실 여행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래서 인류학자처럼 여행하기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인류학자처럼 나도 여행해 보고 싶다. 좀 더 깊이 있게 여행해 보고 싶다. 인류학자가 만드는 여행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을 가졌던 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답해 드리려는 것도 있죠. 제가 정리한 질문은 이게 정말 일본 전통 음식인가? 그리고 일본 음식점에 가면 왜 이렇게 연극 배우처럼 다들 행동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백년노포가 많지? 왜 이렇게 작은 가게에 줄을 길게 서지? 이런 질문들은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화인류학적 여행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또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평소에 어떤 테마나 문화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나만의 질문으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은 길잡이 책이 필요해요. 좀 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만의 관점을 만들려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 저는 뭘 봐도 질문을 던지도록 인류학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나 미디어도 다 찾아보지만 결국은 책들을 찾아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혹은 논문을 쓰면 좋겠다. 예, 이런 것도 바로 보이는 편인데요. 어, 일반 여행자들도 이런 과정을 훈련을 하시면은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컨텐츠나 여행으로 아웃풋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길잡이 책은 좀 이따가 자세히 9권을 다 알려드릴 텐데, 가이드북도 포함이 돼요. 가이드북은 맥락을 넓게 보고, 지금 유행하는 현상이 뭔지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요. 입문서는 지식을 깊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는 동기를 유발해주고 또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각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를 다 이용을 해서 배경 지식과 나만의 관점을 세워가야 되겠죠. 3번은 제가 거창하게 현장 연구라고 해놨는데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참여를 하면서 또 그곳의 문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현장 연구가 되는 건데 1번, 2번이 있으면 나만의 질문과 또 배경 지식과 나만의 관점이 있으면은 짧은 시간이어도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참여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많은 분들이 음식점에 가시고 관찰을 하시지만 어디가 맛있어? 그리고 그냥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만 하고 나오면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시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물론 충분히 즐겁지만 더 볼 수 있는 거를 보지 못하면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런 질문과 관점과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더 많은 정보를 해석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걸 기록하면 색다른 컨텐츠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4번 나만의 해석. 예, 글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행을 가기 전에 1, 2, 3, 4번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은 여행이 점점 깊이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 책을 읽으면서 하셔도 되고요. 저희 독서 클럽에서는 함께 모여서 1, 2, 3, 4번을 다 거치면서 여행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하고 저희 가이드에는 그런 과정이 다 녹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별이라고 했는데요. 여행을 하면서도 다양한 질문들을 만나겠지만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날카롭게 질문을 벼리면 그 질문들이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이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 좋을까? 예, 제가 또 네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도쿄를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책을 보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책에서만 그 저자의 입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음식들이 있고요.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되게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많은 여행자들이 던지는 질문이지만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떻게 먹을까? 이게 그냥 SNS에 나 이런 데 갔다 왔어라는 목적을 가진 것과 문화의 이면을 해석을 좀 해보겠다 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문화인류학적 질문이 이끄는 식당, 먹는 방법, 아이템 이런 걸 골라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을까? 네 번째는 해석의 영역이죠. 이런 음식 문화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을 더 이해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떻게 먹을까는 뭐 모든 여행자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1번 질문, 도쿄를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준을 만들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3번 질문, 이런 음식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4번 질문, 음식으로 일본과 한국을 더 이해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더해야 문화인류학적 여행이 완성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물론 더 세밀한 질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대학에서 인류학 연구 방법 실습 한 학기 분량이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가면 안 되고 어,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가 일반 여행자들에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쿄 음식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이끄는 좋은 길잡이 책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독서 클럽장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이 책을 읽고 정말 좋은 책을 읽었다. 의문이 해소됐다.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만족을 느끼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책을 고르고 또 멤버들도 야, 책이 너무 좋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좋은 책을 고르는 비결은 기수마다 주제를 정한 다음에 몇 배수를 골라서 책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속독할 건 속독하고 또 좋은 책은 디테일을 다 읽어보고 확장해서 읽어보면서 결국은 이 책은 두고두고 씹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산 게 이 9권의 책이에요. 참고로 저는 이 책들의 저자나 출판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 밥 먹으러 일본 여행 이 책 한 권은 인류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인류학 학회에서 이 책 저자를 잠시 만난 적은 있지만 뭐 그때는 책이 나오기 전이어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 책들을 어떻게 골랐냐? 예, 일단 잘 읽히고요. 활용도도 높은 책을 골랐어요. 여행에 정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지식의 출처가 명확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고 여행을 만들기에 정말 좋은 책들만 골랐고요. 일단 저는 독서 클럽에서는 여행기나 감상문은 배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는 여행 문학을 어떻게 읽고 쓸까? 그 영역에서 따로 다루려고 하고요.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만들 때는 지식이 잘 들어가 있는 책이 좋습니다. 근데 도쿄 여행을 가는데 이 9권 책을 정말 다 사야 되냐 물으시면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사라고 추천을 드릴 텐데요. 왼쪽에 있는 책부터 중요하니까 여력이 되는 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한 권 한 권 특징과 내용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개괄만 해드리자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This is 도쿄. 이 책이 가이드북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이드북이에요. 네, 가이드북 한 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맛으로 본 일본. 시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해주는 책이어서 이 두 권은 꼭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라멘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이 책에 또 좋은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라멘의 사회생활 추천드리고 그리고 인류학자가 쓴 밥 먹으러 일본 여행 에세이인데 굉장히 충실한 북이기도 해서 이 책도 좋고요. 일본 도쿄 100년 맛집 탐구 생활 이 책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5권 정도는 좀 열심히 해볼 사람이라면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4권은 좀 학술적으로까지 가고 싶은 분, 컨텐츠를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고 싶은 분에게만 추천을 해요. 일단 2권은 절판이 되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 읽히지가 않아요. 되게 학술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책 9권 다 샀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책 2권은 일본 내에서 학자들이 쓴 논문이나 설명문 같은 참고 자료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요. 요즘에 AI 툴을 이용해서 번역해 가면서 읽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참고 문헌들까지 읽으면 진짜 제대로 연구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있는 책들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따로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라멘의 사회생활을 추천해 주신 분이 연남 친친의 대표인 냉면 잡스님이신데 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연구를 하셨고 미국에 가서 일본 라멘 여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독특한 시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실제 체험기를 들으면서 책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책 9권에 대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의 도쿄 음식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도쿄를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책 저자마다 관점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떤 책일까요? 네, 가이드북이겠죠. 저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잘 팔리는 가이드북을 한 권 사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 책도 인터넷 서점에서 도쿄 가이드북 이렇게 검색해서 제일 위에 뜬 제일 잘 팔리는 가이드북을 고른 거고요. 저자 양력을 읽어보면 한 분은 일본 대중문화 덕후이시고 한 분은 여행서 편집 장인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큐레이션이 잘 돼 있고 잘 읽힙니다. 제가 가이드북을 추천하는 거는요. 가이드북은 한 권에 19,800원인데 너무너무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한테 직접 여행 다녀왔다는 사람한테 정보를 얻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추천을 받으면 나중에 괜히 밥 산다고 뭐 최소 2, 3만 원은 쓰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받은 정보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취향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동선이나 나의 예산에 맞춰서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다 맞춰서 준다고 해도 제가 구글 맵을 보면서 돌아다니거나 여행 동반자랑 협상을 하거나 이 과정에서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루트를 짜고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요. 시간이 없으시면 요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시기 며칠 전에 가이드북을 사시고요. 공항 가시는 길에 그리고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에만 훑어보셔도 대략의 지도를 보고 내가 봐야 될 곳, 먹어야 될 곳만 우선순위를 매겨서 인터넷 연결됐을 때 구글 맵에 마크만 해두셔도 굉장히 여행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미리 해둔 다음에 출발 전날 가이드북을 지역별로 뽀개요. 그래서 록봉기 한 조각, 우에노 한 조각 이런 식으로 뽀개놓고 그날 갈 지역의 가이드북 한 조각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뭐 박물관 줄 설 때라든가 안에서 잠시 쉴 때마다 보고 또 봐요. 몇 번을 읽어도 보이지 않던 게 또 현장에서 보면 이 행간이 보이거든요. 저자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 그때 다시 검색을 해본다든가 여러 번을 읽어야 이 정보가 충분히 저한테 들어오고 뇌새김도 되고 다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시간 별로 걸리지 않아요. 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도 나중에 찾아봐도 좋은데 참고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미디어는 그 출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불명확한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은 예술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에서 음식 셀렉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카피도 되게 와닿게 뽑아놨죠. 빵순이들의 빵지술래, 빵과 스위치부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쿄의 카페, 인기 프랜차이즈 카페, 야식은 편의점 간식으로 하자. 그리고 맥주, 이자카야, 일본의 술,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인 여행자가 가장 재밌어 할 음식,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음식을 이렇게 카피를 뽑아서 큐레이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추천하는 본격적인 음식 아이템으로는 스시, 라멘, 우동, 템푸라와 텐동, 몬자야키, 돈부리, 그리고 양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5가지를 넣어놨는데요. 돈카츠,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고로케, 햄버거 스테이크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키야키와 샤브샤브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지역별로 추천하는 가게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1800년대 후반에 생긴 백년노포인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요쇼쿠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일본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인류학적이네. 이렇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는 순간부터 문화인류학적 관점이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책들로 넓혀가면서 책을 파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이드북부터 한번 입체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 책은 일본 엄청나게 가깝지만 의외로 낯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가 타이완 사람이고요. 5나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은 일본을 음미하는 음식을 아이템을 뽑으셨어요. 이 워딩들을 보시면은 뭐 동서양, 다양한 문화, 대결 이런 식의 워딩이 되게 재미있고요. 와규와 대판야키 보시면 동서양 음식 문화의 조화, 라멘은 다양한 문화를 담다. 위스키는 정통과 대중의 맞대결. 와규에 어떻게 동서양 음식 문화의 조화가 담겨 있지? 라멘에는 어떤 다양한 문화가 담겨 있지? 일본 위스키는 정통과 대중의 맞대결. 어떻게 이런 게 담겨 있지? 이 제목을 보면은 되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다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은 안 하고 그냥 맛있다라고 말하는 위스키나 커피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이분이 학자이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항상 외부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이렇게 비교 문화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문화인류학의 핵심 관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도 굉장히 문화인류학적 여행에 도움이 된다. 이 책 목차의 후반부에는 또 덴푸라는 어떻게 문화 교류의 중심에 있는 거지?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일본 음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재료에 대해서도 다뤘어요. 쌀, 채소, 그리고 다른 책에는 안 나오는 쇼진 요리, 불교 선의 맛에 대해서 다뤘고요. 또 가이세키 요리도 다뤘습니다. 제가 독서클럽 1기 1회차 때 이 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길이가 짧고 근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독서클럽에 오신 분들이 여기 오길 잘했지라고 바로 만족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전략적으로 고른 책이었고 실제로 다들 너무 좋은 책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한국의 수많은 책들이 그렇다시피 절판이 돼서 지금은 도서관에 가셔야 읽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천책은 일본 도쿄 100년 맛집 탐구 생활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사케 소믈리에예요. 한국인이고요. 너무 실용적인 책이에요. 56개의 가게가 나오는데 대부분 100년 도포고요. 한 가게당 두세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엑기스만 설명을 해놨어요. 메뉴의 특징, 이 집의 역사, 메뉴는 어떻게 시키면 좋고, 사케랑 어떻게 페어링해서 먹으면 맛있다. 이런 정보가 있고요. 가장 장점은 가게마다 2개의 QR코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찍으시면 구글 맵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그걸 보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QR을 찍으시면은 메뉴를 보고 예약까지 다 할 수 있는 카베로그라는 일본 맛집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도쿄에 이렇게 뭐 아사쿠사, 긴자, 신바시, 록봉기, 우에노, 신주쿠, 탄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큐레이션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신주쿠에서 먹는다 그러면 신주쿠 5곳 중에 어디를 가볼까? 금방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죠. 영업시간이나 메뉴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맛집 리스트들 나도 좀 보내주면 안 돼 해서 제가 시간을 써가지고 구글 링크를 다 뽑아서 리스트를 드리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쓸 수 있는 시간, 뭐, 좋아하는 메뉴 이런 거를 제가 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느니 이 책 한 권을 보내드리는 게 훨씬 서로 시간을 절약하고 좋겠다 싶어서, 예, 이 책을 주문해서 보내드렸어요. 네, 도쿄를 여러 번 가보셨기 때문에 100년 도포만 한번 집중해 보겠다. 구글 맵을 보고 찾아다닐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책 한 권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나오는 식당을 또 아이템별로 분석을 하면은 소바가 13곳, 장어 7곳, 스시 6곳, 사케 4곳, 템푸라 3곳, 돈까츠 3곳. 그 외에 소소한 곳들이 한두 곳씩 나옵니다. 앞에서 소개한 책들에 나오는 아이템들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사케 소믈리에가 썼다 보니까 사케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 꼭 사시라고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밥 먹으러 일본 여행. 이 책을 쓴 분은 인류학과 교수세요. 근데 굉장히 경쾌하죠. 밥 먹으러 일본 여행. 네, 일본 여행은 밥만 먹으러 가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인류학적이다. 이런 입장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은 일본 전국에 있는 식당들을 다뤄요. 도쿄만 보면은 27개 식당이 나오는데, 도쿄에 본점만 있는 되게 오래된 노포, 혹은 뭐 두세 집, 이 정도의 몇 개의 본점만 있는 식당들이 20곳 나오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들 중에 가성비 정말 좋고 재미있는, 좀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들 7곳이 나와요. 저는 그게 되게 인류학적인 입장인 것 같은 게, 100년 노포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고, 뭔가 지금 일본의 음식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보여줍니다. 그 아이템별로 또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숫자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스시 5곳 플러스 2곳, 돈카츠 4곳, 그다음에 뭐 2곳씩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다 나옵니다. 이 책은 음식별로 전국에 있는 식당들을 다 뽑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템별로 음식을 연구할 때 굉장히 좋아요. 나는 스시만 연구하겠다 그러면 이 책 한 권에 나오는 스시 정보, 스시 섹션에 있는 식당들을 전국을 다 훑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장소 중심으로 내가 다녀보겠다 하면 본인이 책 전체를 큐레이션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뭐 두 가지 장점을 다 취하긴 힘드니까요. 네. 음식 아이템별로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라멘 매니아라든가 한 가지 음식 아이템을 통해서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보고 싶다. 그럴 때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라멘의 사회생활, 부제가 일본과 함께 진화한 라멘 백년사하고요.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이에요. 자, 라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일본 사회의 다양한 면을 다 볼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운 눈이 뜨이는 책이고요. 저희 독서클럽 멤버이신 연남 친친의 냉면 잡스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이분은 냉면, 그리고 나아가서는 면, 한식, 이런 음식에 대한 모든 연구를 다 하셨는데, 일본 라멘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 책도 보셨고, 미국에 있는 잘 나가는 일본 라멘 가게들을 다 돌아다니는 한 달간의 미국, 일본 라멘 투어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따로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어려운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식탁 위의 일본사. 제목만 봐도 좀 역사적으로 깊은 책이겠죠. 일본의 시대별로, 뭐, 무로마치 시대, 개항기, 에도 시대, 개화 이후, 각 장마다 각 시대에 어떤 음식들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런 관점으로 수많은 아이템들을 다 넣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음식의 역사를 훑어볼 때 정말 좋은 책이고요. 제가 일본 역사에서 새롭게 보게 된 음식 아이템 3가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소시지와 교자와 샐러드예요. 소시지 경우에, 소시지가 일본에 언제 퍼졌냐? 예, 독일과 전쟁 때문이래요. 1차 대전 중에 일본이 독일의 조차지였던 중국 청도를 점령을 했는데요. 그때 독일인 포로가 4,70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1,000명을 그 일본에 데려가서 지바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용을 했는데, 마침 그 1,000명 중에 5명이 소세지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한 거죠. 이때부터 일본인들이 소시지 제조 비법과 기술을 배워서 일본 전역에 퍼뜨린 거죠. 그래서 산업이 됐고요. 일본의 햄, 베이컨, 소시지 가공이 시작이 된 거죠. 그걸 응용해서 생선 소시지도 나오게 됐고요.
원래 일본에서는 생선을 뭐 가마보코나 어묵 이렇게 먹다가 이제 소시지로 만들게 됐기 때문에 일본 음식 문화가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독일인 포로랑 지역 주민 사이에 또 다양한 문화 교류도 있었대요. 그래서 연유, 마요네즈, 과자, 와인 제조법, 독일 음악까지 다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바현 나라시노라는 지역이 일본의 소시지 발상지가 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도 없던 처음 들어본 이 지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교자도 재미있는데요. 그 교자는 중일 전쟁 중에 전해졌대요. 패전 이후에 만주를 떠나서 온 사람들이 교자 문화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2, 3년 만에 폭발적으로 일본 전역에 교자가 퍼졌고요. 그 샐러드도 재밌어요. 일본에서 샐러드는 미군이 퍼뜨렸는데요. 1949년에 연합군 최고 사령부 숙소가 테이코쿠 호텔 안에 있었대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서 시저 샐러드가 나온 거죠. 이게 역사상 첫 일본의 공식 샐러드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양상추라는 재료가 전해져야 되잖아요. 막부 말기 때 미국에서 전해졌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확산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고기가 어떻게 일본에 퍼졌냐? 가장 큰 역할은 제일조선인이 했다. 한국인이 시작한 야키니쿠가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쓴 책 두 권, 좀 학술서스러운데요. 에도이 패스트푸드, 그리고 일본 음식 인문학 연구 노트가 있어요. 에도이 패스트푸드는 앞에 설명드렸던 외교관 박용민 씨도 그렇고 한국에서 일본 음식을 연구하는 많은 책에서 인용하는 책이에요. 일본 음식 인문학 연구 노트는 은퇴한 교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걸 총망라하는 책이어서 진짜 많은 참고 문헌들이 있고 진짜 많은 입장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읽힙니다. 그래서 학술적 연구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책에 나오는 또 디테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책 9권을 보고 나면 이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어떤 식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이 책 9권을 분석하다 보면 음식 아이템들이 6개로 정리가 됩니다. 소바, 장어, 스시, 템푸라, 돈까츠, 라멘이고요. 기타는 커피, 맥주, 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쿄 투어를 갈 때는 이 6가지 종목, 그리고 추천하는 식당들을 식사 때 골고루 넣고요. 그리고 기타에 있는 커피, 맥주, 빵, 이런 것들은 간식이나 야식으로 배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게 제 구글 맵이에요. 항상 미리 마크를 해두는데, 녹색 깃발은 관광 명소 가볼 곳이고요. 노란 별은 식당이고요. 청록색 네모가 있는데, 특히 백년노포 식당이에요. 네, 그리고 빨간 하트는 교통이나 숙박 사이트에서 찾아놓은 가성비 좋은 숙박업소 이런 거 다 표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지도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음식 아이템별로 이 책에 나오는 인문학적 지식과 추천하는 식당 정보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바입니다. 항상 이 책 두 권, 그 타이완인이 쓴 일본 엄청나게 가깝지만 의외로 낯선, 그리고 한국 외교관이 쓴 맛으로 본 일본. 이 책 두 권이 인문학적 지식을 틀을 잡아줘요. 이 책 두 권을 종합해서 보면은 소바는 쌀보다 먼저 전해진 음식이에요, 일본에. 조선시대 말기부터 이제 토기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메밀을 먹은 게 한 3,000년 이상 된다고 보고 있고요. 추운 데서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산간 지역에서 겨울에 먹던 음식이고요. 일본에 전해졌을 때는 제분 기술과 제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끓여 먹었다고 그래요. 찹쌀밥과 함께 먹으면 이제 포만감이 좀 높아졌다고 하고요. 근데 가마쿠라 시대 때 중국에서 제분 기술이 사원을 통해서 전해졌고, 에도 시대 초기부터는 이제 서민 음식이 됐대요. 그 에도 시대 때는 에도만 근처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단백질은 해결이 됐는데 서민이 먹을 주식이 부족해서 메밀을 먹었다고 하고요. 그때 빵처럼 쪄서 먹었대요. 근데 에도 중기가 되면서 메밀 100%로 면을 만들어 먹었대요. 그것을 기소바라고 하고요. 근데 그러면 점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한 20% 넣어서 좀 더 끈기가 있게 만든 게 니하치 소바.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중엽부터 소바를 곡물과 함께 먹는 발전이 있었대요. 차가운 모리 소바도 나왔고 국물에 달걀과 장어와 덴푸라를 넣어서 먹는 소바도 나왔고요. 그러다가 19세기부터 보편화가 됐대요. 에도에 소바 전문점이 700개나 생겼고요. 길거리 좌판도 생겼고
그때 후루룩 서서 빨리 먹다 보니까 지금까지 후루룩 소리 내서 먹는 문화가 남아있다. 이런 주장이 있네요. 그리고 소바를 쯔유에 찍어 먹는데요. 되게 짜잖아요. 그때 에도 시대 때는 육체 노동자들이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려고 소바에 간장과 설탕을 넣은 소스를 곁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에도 말기부터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에서는 1200년 동안 고기를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에도 말기부터 이제 오리고기를 먹게 되면서,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잘 살게 되면서 쌀밥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소바가 건강식품이 됐다고 그래요. 도쿄에 있는 소바 가게들은 대부분 나가노 지역에서 가져온 메밀들을 수타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계열이 스나바, 사라시나, 야부소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다 나가노에서 메밀을 가져온다고 해요. 재미있는 게 간사이, 오사카랑 교토가 있는 그 지방에서는 우동을 좋아하고 관동, 간토 지역은 소바가 더 인기가 있는데요. 왜일까? 소바는 향기와 목넘김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세련된 에도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그리고 소바의 종류에 대해서는 책 두 권이 다 다루고 있어요. 온명각해 소바, 식혀서 따로 담아내오는 모리소바, 그리고 대나무 통에 쪄서 김까지 얹어내는 자루소바. 이제 고급 이미지죠. 그리고 대나무 찜통에 좀 더 럭셔리하게 담아오는 세이로 소바 이런 게 있고요. 이 맛으로 본 일본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이 소바 문화가 에도 중기에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스노비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국수의 3분의 1만 쯔유에 담갔다가 약간 싱겁게 먹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너무 많이 씹으면 안 되고 목 넘김을 하면서 향기를 음미한다는 거죠. 쯔유에 면을 푹 담궜다가 먹는 거는 시골뜨기나 하는 짓으로 나빴다고 하네요. 그러면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소바집을 가야 그 역사와 문화를 다 먹을 수가 있을까? 이 가이드북과 100년 맛집, 이 책에서 추천하는 곳, 그리고 제가 투어 때 반드시 가는 곳이 사라시나 호리라는 곳이에요. 무려 1789년에 오픈했고요. 록봉기에 있어요. 지금 8대째 영업을 하고 있고요. 다이묘나 황실에서도 애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도 3대 소바 중에 하나인데 사라시나 소바가 가장 흰색이에요. 메밀을 80% 이상 정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새하얀데 부드럽고 쫄깃하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붓거나 퍼지지 않아서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렇게 멋있는 그릇에 쯔유와 면을 내주고요. 여기 흰 면이 사라시나 면이고 여기 모리소바도 팔아요. 근데 검푸른 색이죠. 이 두 가지를 먹어보면 사라시나 소바가 얼마나 럭셔리한 맛인가가 느낌이 옵니다. 이 가게의 또 재미있는 점이요. 1789년에 오픈을 했지만 그때랑 지금 이름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1930년에 불황이 왔고 1941년에 폐업을 했다가 3년쯤 지나서 지금 위치 아자부 주반에 재건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다른 집에서 상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근처에서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집하고 경쟁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양은 더 많이 주고요. 우리가 몇 년도에 창업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사라시나 소바를 또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아요. 근데 로컬들은 다 알고 그 집에 열심히 가는 거고요. 이 사라시나 홀이 이 집에는 좀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외국인도 많이 와서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한국어 메뉴도 있고요. 그래서 추천. 네, 우에노 야부소바고요. 여기는 1892년에 우에노에 오픈한 데예요. 야부소바 계열에서도 탑3에 드는 중요한 곳이고요. 그 칸다 야부소바라고 하는 곳에 노랭와케인데 노랭와케는 친척이나 오래 근무한 종업원에게 분점을 차려주는 일본 문화죠. 여기는 쯔유가 정말 진해서 너무 맛있는데 슬픈 점이 양이 세 젓가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에노에 머무시는 분들은 꼭 밤에 가보시고요. 그리고 또 야부소바에서 중요한 곳 가이드북에 나오는데요. 1913년에 아사쿠사에 오픈한 곳이 있어요. 여기도 쯔유가 진한데 조금만 적셔 먹어야 되죠? 네. 근데 여기 쯔유가 너무너무 진하고 맛있어서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북이 그런 표현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90일간 숙성과 첨가를 반복해 완성한 집념의 쯔유 맛이 100년의 인기 비결이다. 그런데 슬프게도 양은 두 젓가락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갔을 때 이 문 닫을 때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는 장면이고요. 아, 이날 재밌었던 게 중년 아저씨들이
이 두 젓가락밖에 안 되는 이 소바를 시켜놓고 한참을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케를 마시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양이 적은데 저렇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나? 한국에서 왁자지껄하게 푸짐하게 막 먹고 마시는 그런 분위기랑 너무 달랐는데 앞에 책에 나오는 스노비즘 이걸 읽으니까 아, 세련된 아저씨들은 일본에서 그렇게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아이템은 장어예요. 역시 이 책 두 권에서 역사를 다뤄주는데요. 먼저 운하주랑 운하동부터 설명을 해줘요. 운하주는 장어구이를 네모난 찬압에 내는 건데 장어구이가 위에 찬압에 들어가고 밥은 아래 찬압에 들어가는 고급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하동은 가격이 싸서 런치에 많이 나오죠. 네, 덮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밥 위에 올려서 간단하게 내는 한 그릇 음식. 예. 장어는 만들어내는 방식이 되게 복잡해서 장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17세기에 만들어진 방식이 가마야키 방식이에요. 장어의 배를 가르고 뼈를 꺼내고 간장을 골고루 발라서 꼬치에 꿰인 다음에 불에 구워 먹는 거죠. 처음에는 귀족들이 먹다가 민간에 퍼졌고요. 근데 이게 간토식과 간사이식이 달라요. 도쿄 지방에서는 그 장어의 등을 갈라요. 그래서 뼈를 빼고요. 찜통에 한번 쪄요. 그 다음에 양념을 갈라서 굽기 때문에 부드럽고 담백하고요. 간사이 쪽에서는 배를 갈라요. 그리고 뼈를 뺀 다음에 찌지 않고 그냥 양념 발라가면서 바로 구워요. 그래서 진하고 식감이 박력이 있다. 이렇게 책에 표현되어 있고요. 이게 가바야키 방식이고 시라야키 방식이라고 양념을 아예 안 바르는 방식도 있어요. 이런 장어 요리의 맛은 뭐가 결정하냐? 장어의 품질, 굽는 시간, 소스의 맛과 용도, 흰 쌀밥의 식감,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어구이를 만드는 공정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어 측면을 가르는 거예요. 속도와 정교한 칼솜씨가 맞춰져야 등뼈를 재빨리 그리고 부드럽게 빼낼 수가 있대요. 이 기술이 장어의 신선도와 육질을 결정을 한대요. 두 번째는 이 뼈를 빼낸 다음에 대꼬챙이를 갈라진 틈으로 빨리 넣어야 되는데 또 고깃결 따라서 정확하게 찔러 넣어야 장어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지방층을 제대로 구울 수가 있대요. 그리고 양념 없이 일단 초벌구이를 하면서 기름을 잘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찜기에 넣고 익을 때까지 잘 쪄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소스를 발라서 맛이 잘 배도록 구워야 되는데 장어가 타면 안 되고요. 그러려면 집중을 해서 숯불 세기를 잘 관리를 하고 고기 색깔도 잘 관리를 하면서 지방이 다 익을 때까지 무려 36번이나 뒤집어 가면서 구워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는 이제 장어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오고 왜 일본에서는 복날에 장어를 먹냐? 한국에서 삼계탕 먹는 것처럼 그 이유도 나와요. 에도 시대 때 어떤 생선가게 주인이 푸념을 했대요. 여름철에는 진짜 불경기다. 장어가 안 팔린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박물학자가 카피를 고안을 했대요. 복날은 장어의 날이다. 장어를 먹고 여름을 이기자. 그때부터 복날에 장어가 불티나게 팔렸다는. 예. 그래서 뭔가 마케팅의 소중함이 이 또 장어에 담겨 있다. 장어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재미있겠죠. 자, 그러면 이 책들에서 가장 추천하는 장어집은 어디냐? 예, 노다이와라고 하는 데인데요. 무려 1789년에서 1800년 사이에, 예,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이 사이에 록봉기에 오픈한 집이고요. 지금은 5대째 하고 있다고 해요. 긴자와 니온바시의 분점도 있다고 하고요. 무려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이 소스가 단맛이 별로 안 나고 또 기름기도 적어서 굉장히 깔끔하다고 그래요. 근데 200년이 넘은 집이니까 고집이 셀 법도 한데 의외로 유연한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주인이 장어 요리의 국보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이 노다이와의 본점은 기후현의 고산지대에 있는 오래된 민가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일단 재미있고요. 여기서 또 유연한 경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주인이 자연산 장어만 고집을 했대요. 근데 점점 어획량이 감소를 하니까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2월에서 4월까지는 문을 닫았었대요. 근데 이 장어가 안 나는 시즌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양식을 이용하게 됐대요. 그리고 소스도 변화를 시켰대요. 옛날에는 노동을 많이 하는 그 에도 시대 남성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짜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담백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땀을 많이 안 흘리니까요. 그리고 여기 주인장이 또 프랑스에서 요리 수업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은 어떻게 경영하는가, 와인은 어떻게 페어링 해야 되는가, 예, 다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요.
여기 메뉴 중에 독특한 게 장어 삼락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장어를 익혀서 젤라틴처럼 될 때까지 푹 끓여서 간장 육수랑 섞어서 편육처럼 부친 거라고 하고요. 또 시라야키 방식으로 구운 장어도 있대요. 소스 없이 그대로 구웠기 때문에 본연의 맛과 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대충만 읽고 갔을 때는 제가 이 장어 삼락과 시라야키 방식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북은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가서 집단적으로 지식을 교류하면서 메뉴를 잘 시켜야 된다. 예, 요런 결론이 나오고요. 여기 식기도 그냥 예쁘다 하고 말았는데 보니까 일본에서 최고의 칠기로 쳐주는 이시카와 현에 있는 와지마 칠기라는 제품을 썼대요.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식기까지 유심히 보시라, 예,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북에서 추천하는 곳이 이즈에이라고 하는 장어집인데, 여기도 명확한 창업 연도는 안 나오지만 거의 한 260, 280년 정도 된 8대째 영업하고 있는 집이라고 하고요. 우에노에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 타고 와서 내려서, 혹은 공항철도 타고 나갈 때, 우에노에 숙소가 있을 때, 그리고 국립박물관 갈 때, 예,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예. 원래는 아사쿠사에 오픈을 했는데 우에노로 이사를 했다고 하고요. 1대에서 5대째까지는 아들이 경영하다가 6대에서 8대는 사위를 양자로 삼아서 물려줬다고 하네요. 일본 왕실에도 납품을 했는데 그 천황한테는 사장이 직접 배달을 했다고 하고요.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데가 돼서 당수들이 싸우다가 싸움을 멈출 때는 상징적으로 여기서 장어덮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싸움을 했을 때는 여기 가서 장어덮밥을 먹어보자. 이런 스토리를 가지면 재미있겠죠. 굉장히 정갈하고 부드러운 맛입니다. 여기 한겨레 신문에 보면 인터뷰가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유연한 경영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유행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지키는 방식을 택한다고 해요. 여기 사장이 꼬치 꽂기에 3년 정도 수련이 필요하고 타레 소스를 바르는데 8년, 굽는 데는 일생의 수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맛이 굉장히 정갈한데 그 비결은 뭐냐? 설탕을 안 넣고요. 간장, 미림, 타마리 조유 된장으로 만든 특제 소스를 발라서 참숯에 굽는다고 하고요. 장어 굽는 기술은 비밀리에만 전수한다고 해요. 분위기도 굉장히 조용하고 고풍스럽기 때문에 여기도 가보면 좋을 곳입니다. 그다음에 또 추천하는 곳이 치쿠요테이라는 곳인데 책 두 권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1866년에 긴자에 오픈한 곳이에요. 여기는 2017년에 미슐랭 빅 구르망에 선정이 됐고요.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소설가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소설에도 등장을 해요. 그 대사 중에 오랜만에 도쿄의 장어라도 드시지요. 치쿠요에서 한턱 내겠습니다. 라는 대사가 나온다고 해요. 여기도 운하기동과 운하주를 다 팔고 있고요.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살이 통통한 장어가 입안에서 녹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입에서 스르륵 녹아서 사라지는 맛이고요. 굉장히 기름진 감칠맛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밥으로 떨어져서 밥도 너무너무 맛있고요. 근데 또 가이드북에서는 타이 차즈케도 추천을 해요. 도미회에 깨를 갈아 만든 소스를 밥 위에 올리고 뜨거운 차를 부어 먹는 거라서 여기 갈 때는 최소 2명 이상 가셔야겠죠. 자, 이제 다음 아이템 스시입니다. 일본 엄청나게 가깝지만 의외로 낯선. 이 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스시는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노포 몇 군데를 추천하기 힘든 것 같고요. 스시가 만들어진 역사 자체가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음식점보다는 역사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책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일본 엄청나게 가깝지만 이 책에서 이제 스시 부분 어떻게 시작하느냐.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아베 수상이 긴자에 있는 스시집으로 모셨죠. 스키야바시 지로라는 집이고요. 1996년에 클린턴도 식사한 집입니다. 미슐랭 3스타고요. 여기 주인장인 오노 지로라는 분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까지 만든 분이에요. 스시 장인 지로의 꿈이라는 제목이고요.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식재료, 그리고 제작 과정에 대한 엄청난 고집이에요. 스시를 집을 때 밥알의 딱딱한 정도, 식감, 스시를 입안에 넣을 때와 입안에서 서서히 퍼지는 느낌까지 다 계산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일을 대하는 그 고집과 장인의 태도 이런 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나온다고 하고요. 책에서 스시의 역사는 되게 재밌어요. 네, 일본 엄청나게 가깝지만 의외로 낯선 이 책에서는 스시가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특징은 어떤지 굉장히 잘 써놨습니다.
스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스시에 사용하는 밥이 원래는 해산물을 보존하는 발효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냉장 기술이 없던 시대에 생선을 보관해서 잘 먹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스시에서 스라는 게 식초를 뜻하고요. 발효된 신맛을 가리킨다고 해요. 스시의 기원이 나라 시대 때 후나즈시라고 해요. 봄에 붕어를 잡아서 비늘과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소금에 절이면 핏물과 수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름에 깨끗이 씻어서 소금에 절인 밥을 채워서 밥통에 넣으면 발효가 됐다고 해요. 무거운 걸 올려서 발효시키는 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생선을 발효를 통해서 숙성시켜 먹는 거를 나래젓이라고 해요. 근데 한 계절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발효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시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예, 무로마치 시대에는 하타하타 스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생선살을 너무 숙성시키지 말고 밥도 먹는 반숙성 스시가 나왔고요. 에도 시대 때는 청주를 만들던 사람이 술찌개미를 넣어서 발효를 한번 시켜봤대요. 그러다가 초밥 샤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빨리 먹는 하야스시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도 와카야마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성질 급한 에도 사람들이 무슨 발효야. 그냥 손으로 쥐어가지고 빨리 먹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니기리 스시예요. 샤리를 쥐고 생선류를 얹어서 먹는 오늘날의 스시가 된 거죠. 에도 시대 때 왜 이런 스시가 나왔냐? 에도 시대 때 요리는 재료의 신선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교토식 요리를 교요리라고 하는데 섬세하고 우아하게 만드는 것과 에도 요리는 다른 거죠. 에도 요리는 손님 앞에서 이 재료의 신선함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쥐어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손님들이 그 자리에서 집어먹는. 에도는 외식이 보편화된 도시였어요. 전 지방에서 남자 노동자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길거리 좌판에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스시를 만드는 손놀림을 보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야 요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코이번의 하급무사 집안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장사를 잘했나 봐요. 스모 경기장에서 빠르게 만든 하코 스시를 판매를 했대요. 근데 이걸 만드는 게 너무 느리고 양도 작아서 막 어떻게 하면 더 팔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스시보다 한 서너 배 큰 스시를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혁신을 한 게 와사비를 곁들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매콤하고 시큼한 미소를 곁들여 먹었는데 와사비를 곁들여 먹어서 스시가 더 맛있어졌고요. 그 사람은 밥알의 식감을 완벽하게 개선을 했고 생선살도 굉장히 기술 좋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식당도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1824년에는 스시 식당이 이 사람이 만든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1852년이 되면 에도에 5천 곳이 넘는 식당이 만들어질 정도로 스시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이 맛으로 본 일본에도 스시의 역사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좀 더 과감하죠. 스시야말로 일본을 대표할 단 하나의 음식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역시 스시의 역사와 종류를 다 다룹니다. 근데 아시아 전반의 젓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시아의 히말라야, 태국, 베트남, 라오스, 보르네오 이런 데 다 곡물과 생선을 함께 발효해서 먹는 문화가 있었다. 스시는 이렇게 젓갈이라는 아시아 공통의 문화가 현지화되고 그다음에 다시 스시가 돼서 전 세계로 퍼진 음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로컬, 글로벌 이런 너무나 문화인류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생선 젓갈은 태국 북부나 미얀마 평야 지역 같은 벼농사 지역에 다 있는데요. 생선이 빨리 상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보관을 하려고 사람들이 온갖 실험을 다 해보게 되는데 결국은 말리거나 발효시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패류를 염장해서 익힌 곡물과 함께 두면은 곡물이 발효되면서 유산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생선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부패도 막고 발효가 된다고 해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 스시는 천년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비와호 주변에 오미 지방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붕어와 밥을 함께 발효시킨 후나지시가 있고요. 이 지역의 미와 진자 축제 때 도조 스시라는 게 있대요. 밥 사이에 미꾸라지랑 메기를 넣어서 삭힌 건데 이것도 시체 썩는 정도의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다음에 이 지역에 가면은 이 두 가지 발효 주시를 꼭 먹어보려고요. 근데 이 책은 항상 좀 인문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시아 전역에 스시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문화가 있었는데 왜 일본만 이렇게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서 오늘날의 스시 같은 음식을 만들어냈는가?
그 설명을 일본의 전체 역사랑 섞어서 해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일본은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려 1200년 동안이나 육식을 금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선으로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니까 생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 일본 쌀 품종인 자포니까는 찰지잖아요. 그래서 주먹밥 형태로 빚기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 조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날 이 스시까지 만들어졌냐? 여러 번의 혁신이 있었어요. 그 혁신을 볼 수 있는 게 간사이에 가시면은 오시즈시라고 있어요. 상자에 밥과 생선을 넣고 돌로 눌러서 네모나게 썰어 먹는 스시고요. 상자라는 뜻의 하코를 가져와서 하코즈시라고도 하는데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이 스시 문화가 어떻게 전국으로 퍼졌냐? 지진 때문이에요. 식당이 대부분 폐업을 했거든요. 식당이 다 망해가지고 전국으로 그 장인들이 퍼진 거죠. 그때 치라시 스시가 나옵니다. 밥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 먹는 스시, 그리고 김으로 말아 먹는 마키즈시. 16세기 이후에는 식초 양조법이 발전을 하다가요. 17세기부터 맛 좋은 식초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선 발효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원래 오시즈시를 만들 때는 그래도 한 2, 3일 걸렸는데 더 빨리 만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식초를 쳐서 간을 한 거죠. 그러다가 엄청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절인 생선의 신맛을 내려면 기다려야 됐는데, 이제 식초를 넣어서 신맛을 내다 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원래 발효 음식이었던 스시 음식이 이제 더 이상 발효 음식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발효 안 된 생선과 초밥을 조합하는 게 스시의 표준이 돼버립니다. 저자는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일본 문화 특유의 양식이 여기서 또 나타났다는 거죠.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대표적인 게 또 가레산스의 정원이라고 자갈로 정원을 만든 이런 거를 이분은 양식화라고 하면서 되게 깊이 설명을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시의 또 용어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스시는 지금은 날생선으로 만드는 음식이 됐지만 초기 때 발효시켜 먹던 음식의 문화가 언어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스시를 만든다, 스쿠르라고 하지 않고 담근다, 스케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한 증거고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샤리는 초에 절인 밥을 말하고요. 메타는 밥 위에 올리는 생선. 이게 대표적인 거죠. 네, 밥 먹으러 일본 여행. 이 책도 스시 역사와 종류를 또 길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책 두 권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관동 대지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1923년이에요. 그때 스시 장인이 일본 전역으로 퍼졌는데 그때 도쿄에서 땅값이 떨어졌죠. 그래서 노점 스시를 하던 사람들은 다 가게를 차렸대요. 그런데 1947년에 태평양 전쟁에 패전하고 나서 식량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모든 요식업을 금지를 시켜버렸는데요. 음식 영업 긴급 조치령을 내렸대요. 하지만 그때 스시 조합에서 정부와 과감하게 협상을 했대요. 위탁 판매 방식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만들었는데요. 손님이 쌀 한 홉 180g을 가져오면 그걸 초밥 10개로 만들어줬대요. 아니면 마키즈시 4개로요. 그렇게 해서 정부의 사업 허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가져온 쌀인데 우리가 조금 가공해줬다고 이게 식량난하고 별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니기리 스시만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해줬대요. 그때부터 일본 전역에서 니기리 스시만 판매를 하게 됐고요. 1인분에 10개라는 것도 정해졌대요. 그래서 니기리 스시 10개가 일본 대표 스시 메뉴가 된 거죠. 그러면 스시를 먹으러 어디를 가야 되냐? 책에 여러 곳이 나오는데 사실 스시는 가게가 작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해서 다 찾아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곳이 스키지 시장인데요. 스키지 시장에 가시면은 맛있는 스시와 해산물 다 드실 수 있고, 뭐, 이렇게 100년 넘은 1924년에 오픈한 달걀말이도 드실 수 있지만, 스키지 시장 자체가 또 굉장한 일본의 역사를 담고 있는 관광 자원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를 수도로 정했을 때 수많은 무사와 농민과 기술자들을 다 데려왔대요. 전국에서. 대부분 남자들이고 와서 혼자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오사카에서 어부를 모집해 왔대요. 그리고 에도만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획권을 주고요. 그리고 막부로 운송해서 니혼바시에서 팔 수 있게 권리도 줬대요. 그래서 니혼바시에 수산물 도매 시장이 생겼는데 관동 대지진 때 대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지금의 츠키지 어시장 지역으로 옮긴 게 1935년인 거죠. 이 츠키지 시장이 재미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질서가 일본 문화의 논리와 사회 구조를 다 담고 있다. 뭐 장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가족 중심 회사 경영을 담고 있다. 이런 하버드 인류학자 연구도 있고요. 근데 1935년에 개장해서 tsukiji 시장이 잘 돌아갔어요. 장내시장, 장외시장으로 나뉘었는데요. 장내시장은 수산물을 도매하는 곳이에요. 밤 1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전 세계에서 수산물이 모이고요. 4시부터는 상인들이 모여서 경매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tsukiji 시장, 장내시장으로 관광을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2018년에 여기 장내시장은 토요스 시장이라고 좀 더 바다 쪽에 있는 그쪽으로 옮겨버렸어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tsukiji 시장에 장외시장, 그러니까 가게들만 남아있는 거죠. 가게들 중에서도 토요스 시장으로 같이 옮겨간 데가 있는데 거기에 스시다이와 다이와 스시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곳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토요스 시장으로 가서 좀 오래된 스시 노포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츠키지 시장 가시면은 3,000엔에서 10,000엔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스시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중적인 데가 스시 잔마이인데요. 책 2권에 나옵니다. 스시 잔마이는 도쿄에만 해도 30개 이상 지점이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주인장 아저씨 마네킹이 있어요. 이분이 사장님이고, 여기는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연중 무휴고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츠키지 시장은 조금만 늦게 가면은 줄이 엄청 길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스시 잔마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독서클럽 멤버들과 갔을 때는 긴자에 숙소를 잡고 아침마다 tsukiji 시장으로 걸어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저희는 호텔 조식 따위는 먹지 않거든요. 아는 맛을 왜 먹냐? 차라리 그 시간에 시장에 가서 먹자. 그래서 매일 아침에 tsukiji 시장에서 다른 가게를 가서 먹었는데 tsukiji 시장을 한번 다 돌아봤을 때 음식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와, 저 정도 구성이면 강남에서 15만 원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여기는 반값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곳만 가서 잘 골라 먹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니토라였어요. 일본 각지의 성게알, 우니를 가져와서 파는 전문점이고요. 여기 시그너처 메뉴가 우니 5가지를 한 그릇에 넣어가지고 만엔에 파는 사진에 나오는 이거고요. 여기 또 재미있는 요소도 있어요. 김위에 하얀 글씨로 이 가게 이름을 써주는데요. 물어보니까 칼슘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골목에서 기다려서 들어가는 거, 이거 자체도 재미있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아이템은 템푸라입니다. 역시 이 책 2권에서 템푸라의 역사와 특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템푸라는 500년간의 동서양 문화 교류를 담은 음식이다. 네, 재미있는 워딩이죠. 물론 다른 나라에도 다 튀김이 있어요. 근데 일본 튀김만의 특징은 뭐냐? 페류와 야채를 주 재료로 한다. 그리고 튀김옷을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바삭한 식감을 추구한다. 이 템푸라가 일본어는 아닌데 이 템푸라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다, 네덜란드어에서 왔다라는 썰들이 있는데 그 포르투갈어에서 양념을 뜻하는 템페로에서 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해요. 그리고 16세기부터 기록에 템푸라가 나타난대요. 서민 음식이 된 거는 에도 개항 이후고요. 에도 말기에는 템푸라가 유행을 했는데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는 튀김을 만들지 말라는 법도 있었다고 해요. 이 템푸라가 정착되기까지는 또 수많은 식재료의 발전사가 엮여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기름 짜는 법이 전해졌고요.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에서 일본의 서양 음식과 농작물이 전해진 거죠. 이 템푸라가 재미있는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템푸라를 먹고 죽었다고 해요. 참기름에 튀긴 도미를 먹고 죽었다고 하는 게 봉광국사 일기라는 책에 나온다고 하고요.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에서는 생선을 염장하거나 기름에 튀겨서 보관 기간을 늘렸대요. 물론 뭐 영국의 피쉬앤칩스라든가 타이완의 커디아, 태국의 채소 튀김 이런 것도 있지만 템푸라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밀가루 옷으로 감싼다는 거, 참기름이나 땅콩 기름으로 튀긴다는 거, 그리고 채소와 생선류를 이용한다는 것. 근데 템푸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밀가루 옷으로 감싸고 참기름이나 땅콩 기름으로 튀긴다는 게 일본에 없던 방식이래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일단 기름 짜는 법은요, 헤이안 시대, 그러니까 8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중국에서 전해졌지만 그때는 귀족 요리에나 조금 이용됐대요. 기름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다가 에도 후기 때 기름 가격이 저렴해져서 서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템푸라가 서민 음식이 됐다고 하고요.
일단 참기름은 되게 짜는 게 비쌌기 때문에 에도 시대부터는 그 값싼 채종류 유채기름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목조 건물에 화재가 너무 자주 나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사이에 송풍기에 달린 화로를 발명해서 이제 온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서민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별로 템푸라가 차이가 있는데 간사이는 생선살을 갈아서 천천히 튀기고요. 간토는 생선 그대로에다가 밀가루 옷을 입혀서 재빨리 튀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나무 꼬치에 꿰어서 걸으면서 먹을 수 있게 했고요. 가격은 스시 한 개랑 비슷했다고 해요. 템푸라도 당연히 장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사오토메 데스야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이 한 얘기가 템푸라 맛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이런 게 있다. 밀가루 형태, 수분 함량, 물에 섞은 후 경과 시간, 온도, 사용 빈도. 일본에서는 템푸라 전문점마다 특색 있는 메뉴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성게알을 두른 불튀김, 차조기 잎에 싼 조갯살 튀김. 예, 그렇고 대부분 주방장이 주는 순서대로 먹어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튀김덮밥, 그러니까 텐동, 아니면 차에 말아 먹는 텐차즈케를 먹는다고 해요. 근데 텐차즈케는 바싹하게 튀긴 덴뿌라를 일부러 국물에 적셔서 먹는 너무나 이상한 부조리한 음식인데 이게 이 저자가 봤을 때는 일본식 쾌락주의의 한 단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템푸라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첫 번째는 텐쿤인데요. 1885년에 긴자에서 오픈한 곳이에요. 에도마의 텐동의 정석이라고 하고요. 1층에는 텐동, 2층에는 눈앞에서 튀겨주는 카운터, 3층에는 튀김 요리 코스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가봤는데 가성비 좋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튀김 재료가 다 보이잖아요. 정말 바싹하고 신선한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에서 추천하는 데가 또 후나바시예요. 1886년에 신주쿠에서 오픈한 데고요. 처음에는 고구마를 구워서 파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게에서 전통 방식으로 천천히 짜낸 참기름으로 튀기는 템푸라 전문점이 된 거죠. 그래서 카운터에 앉아서 장인이 튀겨주는 템푸라를 그 자리에서 계속 받아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책에서는 여기서 주는 츠케모노도 직접 만들어서 너무 품질이 좋으니까 꼭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두 권에서 추천하는 데가 츠나하치인데요. 1924년에 신주쿠에서 오픈한 데고요. 지점이 신주쿠에 5개 있고 전국에 30개가 있어요. 여기도 참기름을 넣어서 튀기는 에도마의 튀김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고요. 후나바시보다 고소한데 참기름이 더 고급이라서 그렇대요. 약한 불에 살짝 볶은 깨로 짰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보리새우 튀김이 있는데 규슈 자연산 보리새우만 쓴대요. 그래서 단골들이 거의 10마리씩 먹는다고 하니까 여기 가서 꼭 드셔보시고요. 오래된 집은 아닌데 꼭 가봐야 될 집이 타츠키치예요. 1974년에 신주쿠에 오픈한 데고요. 이 가게는 꽤 큰데 여러 개의 바가 있어요. 그리고 한 7, 8명 앉는 바마다 장인이 눈앞에서 튀겨줘요. 처음에 앉으면은 채소랑 소스 5종이 쫙 나오고요. 장인이 튀김을 줄 때마다 어느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 튀김이 40가지가 순서대로 계속 나와요. 그만이라고 외칠 때까지요. 그래서 뭐 치즈 여러 마리도 나오고 까망베르 치즈도 나오고 푸아그라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오는데 제가 먹었던 영수증인데요. 22개의 꼬치를 먹었어요. 한 꼬치당 200엔이기 때문에 4,400엔, 그리고 자리세 550엔, 맥주 660엔 이렇게 해서 먹었답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돈카츠입니다. 돈카츠는 이 책 4권에서 다 골고루 다뤄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아이템이거든요. 돈카츠가 만들어지기까지 복잡한 일본 역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메이지 유신 이후에 육식 해금령이에요. 일본인이 1200년 동안 육식을 안 하다 보니까 메이지 시대 때 육식을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872년에 자객 10명이 황국으로 침입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육식 해금령에 반대한다. 이민족이 일본으로 오고 나서 일본인이 육식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어지럽고 혼탁해졌다. 그래서 신이 머물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결론은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이 신과 제후의 땅을 예전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 왕이 봤을 때는 일본인이 체격이 더 커지고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강대국이 된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그냥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 미각의 혁명이고 신체적 변화까지 가져온 대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육식을 해도 좋다.
한다고 그 1200년 동안 된 음식 문화가 확 변할 수는 없어요. 결국 고기를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식습관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서양 요리와 양식이에요.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게 서양 요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 유럽 국가의 음식을 본국에서 먹는 그대로 만들고 서비스하는 그런 음식이고요. 양식은 일본식으로 변화시킨 서양식의 일본 요리예요. 네. 예를 들면 크로켓, 카레 라이스, 돈카츠 이런 거고요. 1872년에 양식이라는 말이 처음 기록에 나옵니다. 이 맛으로 본 일본에서는 본인이 60년대생이어서 경양식 식당에 대한 추억을 얘기를 해요. 오므라이스, 돈가스, 비우가스, 모듬정식 이런 걸 먹었던 추억을 얘기를 하고요. 경양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본격적인 양식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이 경양식, 가벼운 양식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양인처럼 먹지 못하면 막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래서 여대생들을 양식당에 모아놓고 스파게티를 교양 있게 먹는 법 이런 것도 강의하던 시절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경양식 식당이 많았는데 80년대 이후에 대부분 사라졌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이 밥 먹으러 일본 여행에서는 또 색다른 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커틀릿이 프랑스어 코틀레트를 영어로 옮긴 것이라고 하고요. 그 뼈에 붙은 송아지 고기나 양고기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 다음에 밀가루와 달걀 노른자와 빵가루를 입혀서 버터를 두른 프라이팬에서 갈색이 나게 양면을 다 구웠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구우면은 너무 느끼해서 일본인이 먹기 힘들죠. 그래서 1899년에 새로운 혁신이 있었어요. 긴자에 있는 렌가테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팬에 프라잉을 하는 게 아니라 덴뿌라 방식으로 그 많은 기름이 있는데 푹 깊이 담그는 프라잉 방식으로 바꾸고 송아지는 너무 비싸니까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포크 카스레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양배추를 같이 낸 거예요. 이 책에서 주장한 거는 중일 요리 때 요리사들이 징집돼서 주방에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샐러드를 만들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잘게 양배추를 썰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1899년에 렌가테이에서 만들어졌지만 본격 유행을 한 거는 1907년이라고 보고 그리고 1929년에 도쿄 우에노에서 돈가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 책 세 권에서 모두 다 렌가테이를 주장을 해서 렌가테이에 가봤는데요. 렌가테이는 1895년에 긴자에서 오픈한 곳이고요. 4대째 영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양식당으로 창업을 했는데 1899년에 일본 최초로 돈카츠를 개발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고기를 템푸라 방식으로 요리를 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의 혁신을 더 가져왔어요. 일단 서양 요리인데 빵이 아니라 밥을 같이 낸 거예요. 그리고 밥그릇이 아니라 접시에 쌀밥을 같이 낸 거예요. 그리고 삶은 야채가 아니라 아삭아삭한 양배추를 썰어낸 거죠. 지금도 그때 그 레시피 그대로 맹가테이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먹는 돈까스는 좀 더 바삭하고 좀 더 갈색으로 많이 튀긴 반면에 여기는 황금빛이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쌉니다. 밥과 국을 주지도 않고 딱 이렇게 양배추와 돈까스만 한 덩어리 내는데 무려 2,800엔을 했어요. 맛은 굉장히 담백하고요. 소스는 간장처럼 굉장히 묽게 흐르는 액체였고요. 썰어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직접 썰어 먹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집은 원조 오므라이스로도 유명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돈까스의 추억이 있는데, 어릴 때 분식집에서 만드는 돈가스였죠. 그거는 먹어봤을 때 너무 맛이 없어서 전 안 먹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88 서울 올림픽 이후로 뭐 햄버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서양 음식들이 들어왔는데 뭐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안 먹고 있다가 제가 2020년쯤에 홍대 앞에 살던 시절에 이제 간판에 다 돈카츠라고 쓰네?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명이나물도 주고 트러플 오일에 찍어 먹기도 하고 히말라야 암염에 찍어 먹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돈까스를 먹는 문화가 홍대 앞에서 계속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14,000원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맛있다고 하는 데는 다 가봤고요. 저한테는 카츠오모이랑 정돈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본 압구정의 스미카츠라는 데는 심지어 이제 더 개발을 해서 훈연 방식으로 만들어내서 한 입 먹으면 훈연된 느낌이 굉장히 덮치는. 그래서 돈까스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렌가테이에 갔을 때 렌가테이 같이 오래된 식당 중에는요,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받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캐시 온리라고 붙여놓은 문구를 못 보고 일단 시켜서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캐시 온리가 써 있길래 제가 주인한테 편의점에서 현금을 좀 찾아오겠다. 좀 가방 맡기고 가면 되죠? 했더니 가방 안 맡겨도 되고 빨리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믿어준 되게 감사한 가게. 이 맛으로 본 일본은 항상 좀 깊이 있게 인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육식 해금령 이후에 돈가스가 탄생하기까지는 무려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왜 그랬을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이 육식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두 번째는 튀김도 새로운 방식인데 튀김이 일본 음식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빵이 일반화되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렸다. 이 혁신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가스에 일본 전통 채소나 와사비나 간장이 아니라 양배추, 겨자, 우스터 소스가 이용된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 이 모든 새로운 요소가 조합된 게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음식을 만들겠다는 의식적인 실험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양배추를 쓴 게 아까 중일 전쟁, 뭐 요리사 부족 요런 해석을 가져왔던 타이완 학자의 책과는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기의 묵직하고 축축한 식감에 균형을 맞추려고 양배추를 의식적으로 썼다. 이 책들을 다 읽어보시면 돈가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 돈가스를 어디서 먹어야 되냐? 어디서 먹어야 문화인류학적인 식사가 될 것이냐? 렌가테이 말고 또 다른 곳을 가본다면 긴자 바이린이라는 식당을 추천드리는데요. 1927년에 긴자에 돈카츠 전문점으로 오픈한 데예요. 정통 돈카츠, 한입카츠, 카츠 샌드를 다 팔고 있고요. 여기도 가격이 꽤 됩니다. 4,000엔대 세트고요. 사진 보시면 긴자 한복판에 이렇게 좁은 문으로 지하까지 쭉 내려가야 되는데 점심때 가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어요. 하와이, 홍콩, 서울 등에도 진출했다고 하는데 네, 서울에서는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여기도 황금빛으로 10개 튀겨내는 부드러운 맛입니다. 그리고 또 가이드북에서 추천하는 곳이 있는데요. 1930년에 우에노에에서 오픈한 이세혼텐인데요. 여기도 10개 튀겨내요. 여기는 젓가락으로 썰 수 있는 부드러운 돈까츠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식빵 사이에 돈까츠를 넣는 카츠 샌드를 최초로 개발한 곳이라고 해요. 여기에 가시면 굉장히 오래된 사진들도 붙어 있지만 또 굉장히 귀여운 돼지 로고를 붙여서 파는 위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가게라서 또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아이템은 라멘입니다. 라멘은 사실 노포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문화인류학적인 음식이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신주쿠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제 후운지라는 곳은 2007년에 신주쿠에서 츠케멘 맛집으로 시작을 했고요. 라멘집은 다 육수와 면이 다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는 묵직한 육수로 유명해요. 닭뼈와 눈통멸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묵직한 육수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걸쭉한 국물에 면발을 담가서 먹는 스케멘. 네. 이런 스타일이 2000년대 중반부터 도쿄에서 시작해서 전국에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징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후운지는 이렇게 좁은데 카운터에 쭉 둘러앉아서 먹는 이런 식이고 들어가시면 뭔가 라멘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트로피와 상장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는 투어를 할 때 긴자와 록봉기 지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투어가 끝나고 나면 신주쿠로 가서 도미토리에 묵으면서 막 가볍게 먹으러 다니는 좀 색다른 체험을 해보는데요. 제가 가본 신주쿠 라멘집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곳이 바로 나기 라멘이었는데요. 니보시 라멘을 파는 데예요. 멸치로 육수를 만든 라멘이고요. 여기는 인기 초절정이에요. 이렇게 좁은 신주쿠 뒷골목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티켓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제가 비 오는 겨울날 손이 얼 정도로 추운데 바깥에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음. 이 집은 20종 이상의 멸치로 육수를 내는데 정말 강력한 멸치 맛에 첫 입부터 너무 충격이었고요. 전국 최고의 멸치들을 한 달에 5톤씩 쓴대요. 면은 8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킨 거는 이렇게 면이 2가지. 꼬들꼬들한 중간면이랑 굉장히 넓적한 면 2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식감도 엄청났습니다. 여기는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 한 1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혼자서 왔고요. 경건하게 라멘을 맛보는 20대 청년, 라멘 매니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냐 카이진이라고 하는데도 유명한 데인데 여기는 시오라면이고요.
네, 역시 신주쿠에 있습니다. 육수는 제철 생선 5가지로 만들기 때문에 맑고 담백한 맛이고요. 면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파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같이 넣어주고요. 돼지고기로 만든 차슈 대신에 대구랑 새우 동그랑땡이랑 닭고기 완자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매실 과육을 바른 주먹밥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말아서 먹는 거죠. 굉장히 식감도 아삭하고 독특했고 맑고 담백한 육수도 굉장히 맛있었다. 그리고 책에는 안 나오지만 구글맵을 보고 간대인데요. 저는 어디에 갈 때마다 구글맵에서 리뷰가 많고 평점이 좋은 곳을 다 눌러봐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우와, 여기는 뭔데 이렇게 리뷰가 많고 재밌지? 해서 간 곳이 스케멘 고노카미 제작소였어요. 역시 여기도 육수와 면을 따로 줘서 육수에 면을 담가 먹는 스케멘 전문점이었고요. 여기도 독특한 맛이라서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라멘집들은 뭐 100년 노포 아니잖아요. 길어봤자 10몇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곳들인데 좌절하지 마시고 라멘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볼 만한 성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코하마에 있는 컵라멘 박물관이에요. 라멘을 인스턴트 라멘으로 만들어서 봉지에 넣어서 판 인스턴트 라멘의 발명가인 안도 모모후쿠가 만든 회사에서 이 컵라멘 박물관을 만들었고요. 이분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이분은 그냥 일본인은 아니고 부모님 한 분이 타이완에서 오신 분이고요. 48세까지 온갖 창업을 해본 연쇄 창업마였는데 48세 때 진짜 무일푼으로 인스턴트 라멘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산업을 아예 만들어버리고 계속 혁신을 거듭해서 62세 때는 컵라면을 만들고 그리고 무려 95세에는 우주 라멘을 발명을 했대요. 무중력 공간에서도 먹을 수 있는 라멘인 거죠. 가장 존경스러운 부분은 이거 같아요. 이분이 매일 점심에 라멘을 먹으면서 혁신을 생각했고, 그런데도 96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이 컵라멘 박물관이 또 너무나 운영을 잘하는 게 전 세계에서 관광객과 특히 어린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기에? 그냥 라멘의 역사만 문화적으로 보여주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오진 않겠죠. 여기에 이 창업자의 창업 정신, 창업 스토리를 굉장히 부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발명가가 되었는가? 이분이 거의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과 같은 레벨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듯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경에 깔아놓고 이분을 앞에 마네킹을 만들어서 사진을 함께 찍도록 만든 포토존이 있어요. 그리고 컵라면 만들기 실습이 한 층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옵션으로 돈을 더 내야 되는데요. 뭐 컵라면을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껍질에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몇 개 고르는 요 정도의 건데도 여기 온 아이들은 너무나 즐겁잖아요. 컵라면을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들고 갈 수 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너무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가보셔야 될 성지가 신요코하마 라멘 박물관이에요. 그 라멘의 사회생활이라는 책에서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 역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전국 라멘 매니아의 성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게 1958년에 일본 경제 성장기에 향수를 자극하는 그 거리들을 재현을 해놨고요. 지하 2개 층에 라멘집들,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혹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라멘집들의 분점을 다 가져와 놨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아도 여기서 유명한 라멘, 의미 있는 라멘들을 다 먹어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사쿠사에 있는 라이라이켄의 그 초기 라면 맛이 너무 궁금하긴 했는데 웨이팅을 거의 뭐 45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키나와 라멘집 한 군데를 가고 말았었죠. 그 다음 아이템은 커피예요. 일본은 커피 문화도 굉장히 오래됐고 재밌거든요. 가볍게 보자면은 일본의 커피 소비량이 세계 3위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세계 3위가 됐냐? 전 세계에서 최대 커피 수출국은 브라질인데요. 19세기부터 100년 넘게 일본과 브라질이 협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또 재미있는 게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스타벅스가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카페라는 공간은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고 일본 문화의 근대화를 촉진한 공간인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 100년 전에 도대체 누가 카페를 만들었느냐? 타이완 이민자의 후손이 또 엮여 있습니다. 정영영이라고 하는 타이완인이 나가사키에서 일본어 통역사로 살았었는데요. 그분은 앞으로 중국어, 영어, 불어가 중요한 언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아들이 1888년에 도쿄에 일본 최초의 카페 카히다관을 오픈을 했어요. 이분은 무려 예일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런던에서 살았고 파리에서 불어도 배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에서 본 카페가 너무 멋있어서 일본에 들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와, 일본에도 지식인들이 토론을 하면서 지식을 나누는 문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흔히 그렇듯이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래서 망했어요. 하지만 10년 후에는 카페가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같은데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음. 그러면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 카페는 언제 어디서 생겼냐? 1909년에 일본 1세대 브라질 이민자인 미즈노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긴자에 카페 폴리스타를 오픈해요. 1910년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네요. 그때 서부에 황무지를 개간하러 간 일본인이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근면성실해서 브라질 정부 규에도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와, 일본인 이민자를 적극 받아보자. 그래서 19세기 말에 거의 10,000명이라는 일본인이 브라질로 간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커피 가격이 대폭락을 했었대요. 근데 미즈노류라고 하는 이 이민자가 브라질 정부에 제안을 한 거예요. 커피를 일본에 수출해 보면 어떠냐. 그러면서 공짜로 커피를 왕창 받아서 일본에 갖고 온 거죠. 그리고 폴리스타라는 카페를 오픈한 거예요. 원두를 공짜로 가져왔으니까 커피를 굉장히 저렴하게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대학생이랑 젊은 지식인들이 다 이 카페에 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이 폴리스타 2층에 여성 고객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성 지식인과 문인들이 와서 뭐 문학 잡지도 만들고 편집 회의도 하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규모 커피 회사들이 생겼대요. UCC 커피처럼 1933년에 오픈한 곳도 있고요. 이런 데는 이제 처음에는 수입을 해서 커피를 로스팅해서 팔다가 나중에는 아예 농장을 만들고 생산까지 직접 할 정도로 발전을 했다고 하죠. 일본의 커피 문화가 가장 독특한 거는 핸드드립 문화예요. 사실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리는데 일본만 이게 왜 이러냐? 예, 일본 특유의 장인 문화 때문이다라고 책들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개별화, 개성화, 특수화, 독특한 스타일화 이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카페 폴리스타는 긴자 한복판에 있고 또 오전에 가면 할인도 되고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흔적도 남아 있으니까 여기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좀 더 레트로한 분위기를 즐기겠다 하시면 또 긴자 한복판에 있는 카페드 람브르를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는 1948년에 긴자에 오픈한 곳이고요. 창업자가 세키쿠치 이치로인데 와세다 공대를 졸업한 분이고요.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일본에는 핸드드립 문화가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올드크롭 커피를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그 수확한 지 1년 정도 된 뉴크롭을 선호를 해요. 수분 함량이 높고 맛과 향기도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일본인이 좋아하는 올드크롭은 수확한 지 2년 이상의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분 함량도 적고 맛과 향기가 깔끔하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한국에서 핸드드립 직접 해서 먹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로스터리 카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에티오피아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선한 원두로 커피를 몇 년간 내려 먹다가 여기 가서 시그너처 커피라고 하는 메뉴를 여러 개 먹어봤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건가? 그러니까 올드 크롭의 차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지금은 창업자가 안 나오고 그분의 조카가 나와서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핸드드립을 다 해주고요. 굉장히 현란한 손놀림, 근데 묵묵한 장인, 뭐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커피를 마셔보고요. 여기 입구에 보시면은 코히 타케노텐 커피만 판다. 그 다음에 온 로스트 핸드 드립 이런 게 다 써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은 과자나 케이크 같은 거 팔면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일절 팔지 않고 커피만 팔아요. 일본의 오래된 커피와 그 차를 파는 키사텐 그런 곳만 가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키사텐 전문 가이드북도 있으니까요. 커피나 차 문화도 한번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이템은 맥주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긴자 라이온 비어홀이고요. 1934년에 긴자 한복판에 문을 연 곳이에요. 삿포로 맥주의 자회사인 삿포로 라이온이 운영한다고 하고요. 사실 더 일찍 문을 연 데도 있었어요. 1899년에 에비스 비어홀, 1918년에 긴자 비어홀이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비어홀인 거죠. 여기 들어가시면 굉장히 공간이 넓은데 이 정면에 보이는 데가 글라스 모자이크가 있어요. 이게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색창연하고요. 저녁에 가시면 줄을 서는 편이어서 런치 때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이라는 아이템도 탐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긴자에 또 오래된 빵집들이 있어요. 1869년에 오픈한 키무라야. 일본식 단팥빵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대중화한 곳이고 지금도 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서 먹어보면 그냥 딱 단팥빵의 정석이라는 느낌이고요. 단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모 대신에 쌀과 누룩으로 만든 술종으로 반죽을 한다고 하고요. 일본인이 원래 화과자에 넣어 먹던 팥소를 넣었다고 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그 당시 빵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화과자식 맛을 줌으로써 빵에 익숙해지게 만든 혁신적인 상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긴자의 샌비키야라고 1894년에 오픈한 데도 있는데요. 과일 가게이지만 여기 제일 잘 팔리는 아이템은 과일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가 무려 1,500엔이고요. 과일은 이런 거 한 박스가 무려 1, 2만 엔을 하기 때문에 사 먹으라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가볼 만하다. 그리고 모나카를 파는 곳이 있어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에 참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쿠야라는 모나카 집이 나오고요. 이 모나카가 찹쌀가루로 반죽해서 달콤한 팥소를 집어넣은 건데 여기는 가기 며칠 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날짜 맞춰서 찾아야 되고요. 몇 번 그냥 가봤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예약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붕어빵 나니와야 소온텐이라는 데를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1909년에 록봉기에 오픈을 했고요. 책 두 군데서 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붕어빵을 먹으면서 이 원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 원조집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아직도 손으로 한 개씩 구우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두 시간을 웨이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약을 걸어놓고 딴 데 갔다가 와서 붕어빵을 하나씩 사 드시면 되고요. 하나에 200엔입니다. 이렇게 밖에서도 팥이 보일 정도인데 이 껍질은 굉장히 바삭하고요. 보시면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안에 팥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진하고요. 좀 더 빵지 순례를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코하마까지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요코하마에 가시면 1888년에 오픈한 우치키라는 빵집이 있어요. 여기 시그너처가 잉글랜드 식빵이고요. 애플파이랑 카레빵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있는 빵들 많이 사 먹어봤고요. 그리고 이 거리에 굉장히 오래된 빵집들이 있는데 키쿠야라는 고색 창년한 가게도 있어요. 여기 시그너처는 럼볼, 초콜릿 볼에다가 럼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코하마에 간 김에 또 굉장히 일본스러운 양식인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먹어보실 수가 있어요.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서양에 없는 일본에서 만든 음식인 거 아시죠? 이 요코하마에 있는 뉴 그랜드 호텔이라는 데서 탄생을 했고요. 여기는 사실 나폴리탄 스파게티랑 해물 도리아랑 알라모드라고 하는 세 가지 음식이 탄생한 데예요. 어떤 주방장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었는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고 벽에 붙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이 호텔에서는 메가더 장군이나 뭐 유명한 문화 인사들이 묵었던 그런 역사도 전시되고 있고요. 100년 넘은 그때 타일과 집기까지 다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기는 하지만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도쿄로 돌아와서 좀 더 다양한 양식을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요시카미에 가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1951년에 아사쿠사에서 양식집으로 개업한 곳이에요. 여기는 일본인 입맛에 맞춘 일본식 스테이크, 파스타, 스튜 등을 창업 레시피 그대로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색창연한 맛과 느낌인데 되게 맛있어요. 간장 맛의 포크 소테, 그리고 서너 시간을 푹 끓여서 걸쭉한 비프 스튜가 있고요. 고기가 다 부들부들하고 당근과 양파까지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그리고 오픈 키친이기 때문에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걸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추천드리고요. 네, 음식 아이템은 다 끝났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낸 에도 시대 때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시면 가보실 만한 곳이 에도 도쿄 건축 정원이에요. 이 에도 시대 때 선술집, 목욕탕, 간장가게 이런 곳들이 다 잘 재현이 되어 있는 뭐 민속촌 같은 곳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가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에 무사시노 우동이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정말 정직한 옛날 맛의 우동인데 700엔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곳도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네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왜, 어떻게 이런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사실 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설명은 없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에 들어가는 층층이 해석하는 중층 기술, 입체적인 서술,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회의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뭐 이런 걸로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인문 사회학적 개념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뽑아봤어요. 정치 경제 중에 이제 에도 시대의 특징이라는 렌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세계화라는 개념에서 메이지 유신 때 어떤 세계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지리적 사회적 특성 때문에 일본 특유의 양식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전통과 사상 중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만들어진 전통. 이런 렌즈에 집중해서 보면은 좀 설명이 재밌어질 것 같다고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본 음식 문화를 얘기할 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일본 전통 음식이야? 일본 음식의 기준은 뭐지? 이게 인류학에서 굉장히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식이라고 할 때 한식의 기준이 뭐야? 어느 나라의 음식의 특징을 얘기할 때 그게 뭐지? 경계를 흔들어 보면서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인류학은 경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요. 그걸 흔드는 작업도 해봐요. 어떤 문화나 아이템에 대해서 그 경계가 어떻게 생각되고 실천되고 협상되고 변형되는지 과정을 보는 게 문화 인류학에서 되게 핵심적인 과정이거든요. 음. 이런 고민은 넷플릭스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에도 굉장히 깊이 배어 있어요. 사실 프랑스식 미식이 프렌치 가스트로노미가 전 세계 미식의 표준이 됐는데요. 그러면 프랑스식 미식을 배웠던 제3국의 셰프들이 우리 태국 음식은 뭐지? 페루 음식은 뭐지? 하고 결국은 자문화를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음식을 배움으로써 자기 나라의 음식이 본질이 뭐지? 이거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서 특히 태국 셰프랑 그다음에 페루 셰프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제가 인류학과에서 뭐 세계화 수업이라든가 뭐 음식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리고 토론하는 교재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 음식을 통해서 자기 나라 음식을 보게 되고 그 음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다큐에 잘 나옵니다. 이 맛으로 본 일본이라는 책의 저자는 일본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서양인은 잘 말하기 힘들다. 한국인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면서 말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한식은 아직도 갇혀 있다. 원형을 자꾸 주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식은 열려 있다. 돈카츠나 오므라이스나 라멘을 봐라. 다른 문화의 요소들 다 가져와서 흡수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근데 그게 일본 음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음식은 무엇보다는 어떻게를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철판에서 이렇게 구워내는 것보다 그걸 사무라이처럼 촥 멋있게 만들어내면 대판焼기가 되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주장은 돈카츠나 오므라이스는 새롭게 만난 음식을 소비하는 일본식 규범이 정립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정리한 일본 음식은 이제 열린 일식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돈가스나 오므라이스 같은 이게 뭔가 전통 음식 맞나 싶은 음식들은 새롭게 서양인을 통해서 만난 음식을 소비하는 일본식 규범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음식의 신화를 더 씌운데요. 그 음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설화를 스토리텔링을 하고요. 뭔가를 연상시키도록 시각적으로 음식을 만든대요. 그리고 일본 음식이 굉장히 정교하고 예쁘게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정성을 담아내고 즐기는 식도락 문화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음식은 또 미학적 규약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먹는지까지 다 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있어야 일본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 같아요. 근데 이런 데는 정답이 없어요. 이분이 일본 음식을 많이 보고 일본 문화를 겪으면서 해석한 내용인 거죠. 이런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라멘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라멘이 왜 이렇게 힙하고 실질적인 국민 음식으로까지 만들어졌냐? 그 역사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라멘의 사회생활이라는 책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책도 절판이 됐는데요. 중고가 무려 9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은 전국의 인류학도들과 음식 연구가들이 읽으면 좋을 정도로 거의 인류학 논문 수준으로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복간이 꼭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은 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에서는 라멘이 만들어지던 초기를 얘기를 해요. 처음에 소바로부터 시작을 해요. 도쿄의 도시 하층민들이 먹던 음식이었는데 아사쿠사의 라이라이켄이 지나소바라는 중국식 면을 만들고 또 요코하마랑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에서 낭킹 소바라는 걸 만들고 1946년에 중화소바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소바에서 이제 라멘이 대량 생산되기까지 과정을 설명을 해요. 일본의 제조업은 장인 정신으로 움직이고 미국 제조업은 대량 생산으로 움직인다면서 대비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다가 일본의 대량 생산이 된 게 전후의 부흥기라는 거예요. 1950년대에 데밍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피터 드러커 경영학자의 경영 철학이 들어왔고, 그래서 품질 관리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영향을 받았던 안도 모모후쿠가 라멘을 대량 생산한 게 인스턴트 라멘이다. 그래서 라멘이 드디어 공업 제품화됐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대량 소비 사회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대량 소비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때 슈퍼마켓과 도로 교통망이 생기면서 안도 모모후쿠가 만든 치킨 라면이 전국으로 판매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안도 모모후쿠가 홍보의 혁신을 일으켰다. 미국에서 그 켈로그라고 하는 시리얼 있잖아요. 그게 무료 샘플을 나눠주면서 막 전국으로 파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 라멘도 긴자에서 무료 시식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혁신이 어린이를 타깃으로 해서 TV 광고를 한 거예요. 1958년에 치킨 라멘이 발매가 됐는데요. 라멘이 지금 같은 위상을 차지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우연과 역사적 사건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겹치는 과정을 잘 보여줘요. 라멘이 대도시에 퍼지게 된 데는 그 독신 생활자들과 수험생들이 많았던 게 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발전하던 시기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일본의 전공투 운동 중에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 운동권 학생들이 산장에서 사람을 인질로 잡고 버렸던 사건인데 너무 추운 겨울에 경찰들에게 음식을 배급하는 게 너무 큰 문제였는데 그때 컵라면을 끓여 먹는 게 전국으로 TV로 생중계가 된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컵라면이 홍보가 돼가지고 전국으로 컵라면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195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관광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가 새로운 라면을 딱 개발을 하면은 미디어가 아이고 잘 됐다 하고 그 라면에 대해서 막 쓰고 그러면 관광객이 몰리고 그러면 갑자기 지역 명물이 되는 만들어진 전통 같은 이런 과정들이 지역마다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특색 라면이 만들어져요. 마침 거품 경제가 붕괴했기 때문에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지방에서는 이게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24시간 방송이 시작되면서 방송국에서는 뭘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멘 스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멘 장인들을 만들어내고 라멘 장인들 중에 이제 개성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 책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저는 5장인 것 같아요. 만들어진 전통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라멘 가게에 보면 뭔가 손글씨스러운 거 막 보여주잖아요. 이 전통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도예가라든가 장인 정신 이런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한자를 많이 쓰고요. 정열적인 좌우명을 막 써서 붙여놔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지역 특색 라멘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인물 특색 라멘이 된 거예요. 방송의 발전과 함께.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일본에서 대량 생산 시대가 되면서 음식값들이 다 떨어지는데 라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라멘 계통별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소비를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라멘에 또 자기 개발 문화를 집어넣었고 또 내셔널리즘 코드를 집어넣었다는 야, 정말 다양한 문화의 코드들을 다 집어넣은 걸 분석을 너무 잘 해내고 있어요. 이거를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부서지고 흐름이 끊긴 역사와 전통을 다시 찾으려는 의지. 네,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역사와 전통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나? 근데 라멘집에 가면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라멘에 중국 색깔이죠. 빨간색과 흰색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검은색과 감청색을 쓰게 됐다. 이게 일본 색깔이고요. 그 인물 특색 라멘이 만들어진 거는 일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를 또 배경으로 한대요.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누벨 퀴진, 그리고 슬로푸드, 신토부리, 오너셰프, 뭐 이런 흐름과 함께 가다 보니까 인물 특색 라면이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음식에 왜 이렇게 외국스러운 게 많을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식탁 위의 일본사거든요. 그래서 돈까츠, 오므라이스, 카레, 빵, 디저트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책. 그리고 에도에서 왜 이렇게 패스트푸드가 발전했을까? 에도 시대 때 새로 만든 도시에 전국에서 독신 남성들을 데려왔고 이들이 노동을 했고 땀을 많이 흘렸고 에도는 에도만 옆에 있는 땅이었고 등등등등 에도 시대의 특징과 함께 음식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나? 그리고 왜 패스트푸드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했나? 그래서 한 그릇 후루룩 음식이 왜 이렇게 발전을 했나? 그 과정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일본 음식이 왜 이렇게 정교하냐? 왜 이렇게 양식화됐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독특한 해석을 하는 책이 이 맛으로 본 일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일본의 음식 문화가 고도로 양식화된 한편의 연극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고도로 양식화된 의례에 진정성이 들어간 거는 종교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뭘 해도 집단의 화합에 대한 합의를 지향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음식이 굉장히 양식화돼 있다고 그래요. 일본 음식에는 상징화, 스테레오타이핑, 스토리텔링, 이미지 메이킹, 이 모든 현란한 양식화가 다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일본 음식이 왜 이렇게 정교해졌나 한번 탐구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 한 권 한 권의 내용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별도로 책별로 내용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마지막 질문. 음식으로 일본과 우리와 나를 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들을 읽고 여행을 가보시고 또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주시거나 또 저를 만나러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내년에 제가 여행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만들 때 함께 협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리고 여행 방식을 좀 혁신을 하는 창구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가 미슐랭 독서 클럽은 어떤 거냐? 제가 책을 읽고 나서 그 멤버들과 함께 여행을 해야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기부터 지금 이제 3기까지 와 있는 단계고요. 연기 때는 멤버가 적어서 서울에 있는 카페와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멤버가 늘어나서 연남 친친의 또아리를 틀고 1기 때는 도쿄의 음식 문화와 미술관에 대한 책을 읽고 끝나고 나서 도쿄로 투어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2기 때는 교토의 음식 문화와 미술관에 대한 책을 읽고 교토로 또 여행을 갔었고요. 지금이 3기인데 이번 가을 학기 내내 지중해에 대한 책들을 읽고 2월에 마르세유를 출발하는 크루즈를 탈 거예요.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거는 다 마감이 돼서 이제 참여를 못 하시고 그리고 4기 때는 2025년 봄이 될 텐데요. 지중해에 대한 책들을 읽고 7월에 로마를 출발하는 크루즈를 탈 거예요. 그리고 2025년 가을에는 역시 지중해에 대한 책들을 읽고 12월에 바르셀로나를 출발하는 크루즈를 탈 거예요. 왜 크루즈를 하냐? 제 독서 클럽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신데 교통수단을 계속 타고 돌아다니는 게 힘드시대요. 그리고 숙박도 계속 옮기는 게 힘드시대요. 그런데 크루즈라는 게 배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곳을 알차게 다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게 육지 여행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하면 보통 한 1,000만 원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 300만 원대 이 정도의 비행기표까지 다 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직구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크루즈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우리 멤버들이 성향에 가장 잘 맞다. 기항지에 내릴 때마다 그냥 쓰레빠 끌고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쫙 보고 들어와서 또 밤에 쇼도 즐기고 항해일에는 우리끼리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원래 독서 클럽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배에서는 내릴 데가 없어요. 근데 뭐 너무 빡세게 하지는 않을 거고 재미있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했을 때 가장 가성비와 시성비, 시간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크루즈로 연계를 시키려고 했고요. 10월 말부터 시작할 빡독데이라는 게 있어요. 빡세게 독서하는 하루인 거고요.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책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랑 이 사진에 작게 나오는 라스트라다님 거의 30년 경력의 인솔자죠. 이분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여행까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행 증문즉설 와인 파티 혹은 하얀 술 파티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연남 친친에서 하는 아트 디너. 이건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희 독서클럽 멤버인 연남 친친 냉면 잡스 대표님이 미술과 음식을 콜라보해서 만드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인기 절정의 행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 페이북과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와보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메뉴판 연구회라고 하는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참가비가 없어요. 제가 음식점 갈 때마다 메뉴판에 있는 걸 다 먹어보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 그걸 하기 힘들어서 계속 번개를 쳐서 같이 먹으러 가실 분 손해서 모아서 가는 데라서. 그리고 투어는 1월에 도쿄 미슐행 백년노포와 미술관 또 4일 투어를 하고요. 그리고 크캉스 번개도 이제 갑니다. 1월에 오키나와에서 출발을 해서 상하이로 나오는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미친 크루즈 번개인데 제가 노마진으로 같이 가는 번개가 있고요. 너무 싼 특가가 나와서 그냥 제 미슐행 그룹 안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번개를 쳤어요. 이렇게 예약해서 여기서 모이자. 제 목표는 여행력 최강의 멤버들을 모으고 또 이분들을 여행 크리에이터로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모임에서 저와 함께 새로운 여행 방법을 만들어 가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2월 22일에는 마르세유에서 출발하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있어요. 크루즈는 7박이고 앞에 한 3일 정도 일찍 가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총 10박 12일 정도 생각하고요. 제 미슐행 그룹 안에 들어 계시면은 이렇게 번개랑 서로 도와가면서 만드는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그룹 안에 들어오시면 정말 좋으실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랑 일단 패친을 맺으시고 혹은 인친을 맺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제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 것들을 자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하는 인류학자에는 매월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QR을 찍어 보시거나 유튜브의 커뮤니티 혹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눌러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파티, 미슐행 독서클럽, 깍동데이에서 함께 먹고 읽고 여행까지 만들어서 떠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Can it be such a piece of cake? And your smile is the icing, loving you.